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지금은 이제 긴급 진단 20대 총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두 분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전계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왼쪽에는 최유한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저는 좌파고 저쪽은 우파인가요? 왼쪽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 그런 반갑습니다. 거 굳이 가르치지 마시라고요. 제 평론가는 무능한 좌파고요. 저는 유능한 중도입니다. 예. 아주 굉장히 팽팽한 그런 신경전을 보여주고 계신데, 알았어요. 자, 오늘 긴급 진단의 두 분을 다시 모시게 된 것은 20대 총선이 너무나 대단한 결과.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이번 총선 뭐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보시죠. 일단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부터 대한민국에 하셔야죠. 날고 기는 정치평론가들 많은데 한 분도 이번 총선 결과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쨌든 뭐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송 사과부터 하시죠. 예, 그 4분의 1만 맞춰서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국민의당만 얼추 맞춰가지고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냐 안 마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민심을 읽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비관적이 되게끔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성수 평론가님도 사과하십시오, 빨리. 그렇죠.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통계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경험칙이라는 것. 그렇죠. 과거에 있어왔던 일들을 결합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맞추는 건데 당장 여론조사부터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회사들마다 지금 뭐 사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앞으로 과연 총선에서 또는 다른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전제 조건들이 다 깨졌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반적인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또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오히려 비논리적이고 적흥적이고 감정적인 무엇이 폭발되는 요즘 그래서 그 경제학적 용어로 복잡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잡계의 현상이 바로 이 정치판에도 나타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먼저 해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 내지 정치 평론가 내지 정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즉각적이고 즉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임을 정치 엘리트는 못 읽었고 못 본 거였죠. 이게 다 벌어진 상황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예. 이 복잡계였다 하고 이쪽은 예측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한 거고 정치 엘리트들이야말로 눈에 한꺼풀이 씌어서 그걸 읽지 못했다는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트의 문제다. 그렇죠. 이쪽은 여론조사의 문제다. 아니요, 사실은 제가 문제죠. 제가 이제 그걸 읽고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한 점을 일단 사과는 확실히. 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아주 두드러진 그런 현상이 우리 그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여도 야도 함께 심판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부산에 있는 그 공직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건데 그 친구 말씀이 이번 선거는 딱 한마디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심판보다 더 큰 또는 더 분명한 단어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공직에 계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른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묘한 국민이다. 오죽했으면 알파고 같은 국민이다. 이런 최창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주 대박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알파고 같은 국민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상황을 보면요, 그 의석수라든지
그 의석수의 근거에서 향후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행위조차도 딱 규정 지을 정도로 아주 갈라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는 신묘한 국민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선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강하게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대개는 지역구에 투표한 그 표가 대개 그 지역구 후보자의 당과 이제 연계가 되기 마련인데 이번 네네. 같은 경우는 비례 투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좀 미루어 짐작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새누리당 후보를 찍고도 국민의당에게 옮겨간 그런 표도 굉장히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정의당이나 뭐 이쪽으로 간 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요. 일렬로 쭉 찍는 일렬 투표가 보통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지역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당 보고 찍는 거죠. 당 보고 일렬로 쭉 찍게 되는데 총선에서의 국회의원 선출은 그리고 비례대표를 당 찍는 것은 이 딱 두 장이다 보니까 이게 교차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장이라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이제 표가 몰렸던 것이 이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보다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이 갔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투표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투표율이 한 4%포인트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러면 뭐냐. 결국 투표율이 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대거 국민의당으로 이동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동하고 또는 이제 정의당 쪽으로 가고 뭐 여러 현상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강한 심판과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 또는 반발이 호남에서의 국민당 압승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적 투표 이제 이런 것들로 섞여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교차 투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교차 투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20년 정도 됐을 건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투표와 개인 이제 그 후보자의 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위헌이다. 그렇게 해서 위헌 심판이 됐던 겁니다, 이게. 실제 도입된 건 20년 안 됐어요. 그렇죠. 도입된 건 20년 안 됐어요. 그렇죠. 도입된 건 제 기억으로는 10년 안팎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그 제도의 변화가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뒤에 우리 국민이 민심을 반영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적 정착화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죠. 정당 소속되어 있는 후보지만 그 정당에 대해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개인과 정당을 일체화시켜서 무조건 찍으면 비례대표를 그 정당이 가져갔던 것을 분리를 해놨다. 소위 얘기하는 그때 전국구 의원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전국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지금 지지층에 따른 투표율,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에서요, 강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대구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의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핵심 지지층조차 현재의 투표할 이유가 없다. 또 그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낮았고 그 결과로 보아서는 대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전현희 의원이 당선되는 강남이라는 강관 벨트를 깨고 전현희 의원이 당선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죠. 제가 그래서 투표 전에 전현희 의원을 만났죠.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쁘더라고요. 하여튼 전현희 의원의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경우도 지금 말하면 새누리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한 게 제가 이제 강남 을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네네. 살고 이제 좀
그 지금 현재 이동이 돼가지고 제가 강남 병에서 투표를 했는데 강남 을 지역에 지금 뿌리 깊은 어떤 불만이 맨날 새누리만 찍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낙후됐다. 그렇죠. 특히나 강남을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김종훈 그 의원이 그 강남의 그 선거운동을 다니다가 을 지역에서 굉장히 봉변을 많이 당했어요. 봉변이라는 게 뭐 두드러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왜 그런 공약이 없느냐 이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이런 그 상황은 정기환 평론가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죠. 뭐 그러면 야당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아니요. 야당에 대한 심판은 네. 새누리당 또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보다 좀 약했다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심판받았던 것이죠. 특히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호남에서 저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국민당이 거의 전승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김종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남에 내려와서 더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아니 이제 호남에 내려가서 했던 것이 호남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수도권에는 저는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뭐 통계로 일단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 네. 의미를 가지고 분석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통계가 없다고 해서 이건 뭐 문재인 대표가 나서서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늘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냥 정치적 맡아도 그렇죠. 아니 근데 그 확실한 거는 뭐냐면 그 광주하고 그 수도권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그 지원 유세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역 언론의 움직임들을 제가 계속 그 캐치를 했었는데 예. 오고 나서 사실은 이용섭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 지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물러나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거꾸로 들어서 지역민들에게는 이거 협박 아니냐라고 들렸다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가서 선거 시기이니까 그냥 경청하고 뭐 사과하고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더 한 발 더 진정성을 보이는데 더 한 발 더 나간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도권에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것이 또 부산 경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가 부서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야하. 그래서 사실은 근거지인 호남에서는 부작용이 났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번 문재인 대표의 광주 호남 방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호남에서 그러면 지지를 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런데 지금 지지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안 한 걸로 봐야 되나요? 당연히 지지를 안 했죠. 안 하는 그러면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개인윤리 문제로만 놓고 야 당신 그렇게 말했으니까 책임져라는 것은 이제 정치 영역의 문제는 좀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책임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정계 은퇴를 했다가 복귀하는 분도 당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서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희생적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아하. 배수의 진을 치고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어중간하게 하시다가 이번에는 정말 정계 은퇴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대로는 승부수를 던졌고 저는 그것이 일정하게 희생적 결단으로 받아들여져서 부산 같은 데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이제 복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은퇴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국회에 있는 친문 진영이라고 하는 핵심 친문 30명과 범친노 70명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도 똑같이 이제 대선 레이스에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기분으로 안철수 대표와도 경쟁해야 되고 김부겸, 안희정, 박원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두관도 복귀했어요. 뭐 김두관 그렇죠. 아주 화려하게 복귀했죠. 화려하게 복귀했죠. 예, 김포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원오버덤 10명이면 10명과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서 내가 정말 대통령감으로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 이런 자기 이제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고 그 레이스에 자연스럽게 뛰어 들어가는 모습.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문재인 대표가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준다면 본인이 화려하게 저는 복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거를 이제 희생적 결단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희생적 결단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작 그 희생적 결단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광주라든지 실제 전남에서 그 희생적 결단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전패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과연 정말로 희생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참모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거 참모진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질문을 잠깐만, 제가 이거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자연스럽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진용이 짜지고 할 때 슬그머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결기를 보이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2012년도에도 그랬어요. 2012년도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의원직을 갖고 있어봤자 뭐 하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박근혜는 의원직을 던졌단 말이죠. 그 의원직 던져라.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러고 요구했었는데 끝까지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정작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비판을 그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희생적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서 차라리 다른 얘기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만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서 지지하지 않으시면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정기 은퇴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들어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와 무관하게. 이야기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그렇게 들은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는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다른 인터뷰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고 했지만 저는 이거는 내가 정치적 결단은 어쨌든 본인이 할 거지 제3자가 이야기할 거 아니다 해서 저는 노코멘트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과연 대통령감으로서 맞느냐, 여기에는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서 이제 리더 또는 당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좀 특수하게 봐야 할 측면은 있다. 호남이라는 곳에서 표를 얻고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로부터 시작된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을 정치인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돌로 맞아 죽더라도 그 문제는 풀고 정면 돌파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때가 늦었지만 호남 방문을 통해서 정말 지지를 버린다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 정도를 할 때면 진심이 아니고 그게 기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급해서 그렇다는 것은 정치적 해석일 것이고 아마도 그런 정도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그나마 당의 오너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후하게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언어, 정치적 기술로서 표현했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저는 문재인 대표도 정치 진정성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도 나름 새 정치에 대한 정치적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바깥에 내 입을 통해서 발언이 되었을 땐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미숙하면은 오해받기 딱 십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미숙했다. 그 진정성 나도 알겠다 이거죠. 근데 예, 이것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미숙했다라고 저는 표현되기 지금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의 그 목적이 문재인 대표의 대권 도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방송 후기가 막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피리 보는 사나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물어보시고 지금 여기 핵심은 문재인 대표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분명히 선거 판세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호남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그 상반된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뭔가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정도로 네. 서로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번 이런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는 것 중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제 새누리당 당원인 분하고 통화를 연결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당 합당으로 왜곡된 한국의 정치 질서가 비로소 바로잡히는 그런 순간이다. 새누리당 당원이요?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이번에 자신을 비롯해서 비박계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내쳐지는 그런 모습이 네. 자기 나름대로는 극우라고 하는 세력, 그러니까 3당 합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간 쪽이 아닌 이전서부터 있었던 민정당 계열의 극우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난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그 쫓겨난 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불합리한 상황을 국민들이 또 같이 심판을 하면서 그걸 되돌려서 서로가 자기의 이념과 비전에 따라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판을 다시 만들었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명확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좀 전에 새누리당 당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좀 보태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거대 두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독과점 구조가 가져온 폐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뭔가 정책 경쟁이나 생산적 활동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반사 이익을 얻어내는 정치에 너무 국민들이 이제 식상한 거예요. 뺏은 정치라고 해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 정치를 너무 저런 방식으로 국민을 식상하고 분노를 느낄 만큼 만든 것을 깨야 한다. 네. 그러려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 양당의 독과점적 폐해를 깰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국민의당으로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잘해서가 아니라 위치 때문에 받은 거다. 아니, 그 안철수 대표가 뭘 잘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포지션을 잘 잡아도 그게 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포지션을 잘 잡으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부채질을 해서 안철수를 떠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점핑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저는 우리 정치사에서 3당의 그 필요성을 국민들이 이제는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출발하기도 전에 벌써 정책 경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허. 세월호 특별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죠.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지금 내놓고 먼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랬던 뭔가 경쟁이 이제는 생산적으로 이루어진다. 아하. 그런 면에서 제3정당의 존재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개혁의 과제 중에서 중대 선거구제 자기가 밀어붙여야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캐스팅 보트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정치의 전형이에요. 거대 두 정당이 싸우고 있을 때, 야, 어느 놈이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자고 꽃놀이 배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큰일 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페이스에 똑같이 말리죠. 그러다가 김종필의 자민련이 싹 사그라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자민련이라는 그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지향했던 새 정치에 걸맞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 경제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때 정말 제3정당을 바랐던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제 여의도가 좀 더 생산적인 집단으로 국민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용어 자체를 캐스팅보트라는 말을 지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그 정기환 그 평론가의 주장은 그 3당 체제가
합당으로 깨져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복원시킨 거는 이런 이유였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87년 체제의 한계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렇죠. 87년 체제의 한계라는 것은 지금 극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공간이 더욱더 민주주의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더 극한의 대립으로 빠져들어가서 민주주의가 오히려 성장이 지체가 되는 그 체제가 바로 87년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정주영 예. 당시 그 통일국민당이 나타났었고 이인재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 누구야 하여튼 문국현 창조한국당 창조한국당 계속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제3정당 내지 제3세력에 대한 희구가 있었어요. 왜? 그 3세력이 정치를 발휘를 잘하면은 이 한국 정치의 갈등 구조가 그나마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 제3정당에 대한 요구 사항 역시 예전에 그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쪽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방금 그 정계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유리한 카드를 들고 있고 왼쪽 오른쪽 각각 이렇게 필요한 대로 빼먹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양쪽의 공격을 받아서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국민당은 국민당대로 20대 국회에서 미래지향적인 자기 정책을 내세울 때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누구 선택하든 선택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녹색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사실상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뭐 녹색당의 가치나 철학도 저는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정당도 우리나라에 존재해야 하고 또 의원도 배출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정말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쓸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힘이 좀 약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녹색당도 의석을 확보하는 이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의당까지 4당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책을 놓고 합리적 경쟁을 벌이는 것. 예를 들면 정말 노인복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임신, 출산, 육아, 보육과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던져놓고 토론을 하면서 야, 우리 당은 노인보다는 우선순위가 청년과 오히려 뭐 여성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경쟁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노인으로 간다면 이것이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좀 더 생산적 복지로 가는 것은 무엇인지 각 정당이 논쟁을 하면 국민들은 그 논쟁 자체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더라도 아,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출발이 지금 거대 여야의 담합 구조였던 양당 체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3당, 4당 체제로서 4당제로. 실험을 하면 이제 5당, 6당, 7당, 8당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좀 더 강력하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정책 경쟁 노선으로 좀 치달아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과 이번에 새로 내었던 민중정치연합까지 포함해서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당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때 무상급식 얘기했어요. 몇 년 후에 현실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녹색당이든 노동당이든 정의당이든 민주정치연합이든 이 구조 안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사실은 중간에 4월 13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정의당의 어떤 그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국민 그러니까 그 11일 요 어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더욱더 교차 투표, 전략 투표를 하기로 사람들은 마음먹고 정당을 정의당으로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희생을 당한 녹색당은 더더욱 희생당했죠.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과 민주정치연합과 그 다른 기타 군소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이 훨씬 더 이 거대 야당이 가지고 가야 될
비전이라든지 이런 그 정치 아젠다를 먼저 던짐으로써 예. 정책연합이라든지 예. 이런 걸 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하, 뺏기더라도.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예. 지금 이제 6석을 가져갔는데 이게 예. 뭐 저는 적은 의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정의당이 가져가면 안 되죠. 예. 정의당은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예.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정말 정의당이 대체 정당이 아니고 대한 정당으로서도 충분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예. 문제는 집권정당. 녹색당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체급을 키우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예. 상대의 실책에 의해서 반사 이익으로 의석수를 더 늘린다. 이런 기대는 좀 접는 것이 그러지 좋다. 않나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아주 뜨거운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그 시사 퀴즈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이번 20대 총선의 최연소 당선자가 누군가 하는 건데요. 국민의당의 비례 후보이고요. 김 씨입니다. 거기까지는 알려드릴게요. 29살입니다. 만으로. 말할 뻔했다. 예, 예, 당선인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은 다목리 미상번지 연극 티켓 2장. 이제 마지막 2장밖에 안 남았어요.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주로 이렇게 우리 토론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그 반응들이 아주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시간 너무 짧아요. 2시간으로 늘려요. 이렇게 얘기나 감사합니다. 피리 보는 사나이님. 그리고 지금 대당구님 안철수가 진짜 거대 양당 체제 붕괴시키고 3당 체제를 한다고 한다면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반드시 바꿔야겠다고 선언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그렇습니다. 거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갈 수밖에 왜 없어서 안 1시간밖에 안 띄우는데요. 해요? 지금 이번 총선을 놓고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총선 분석에서 과제까지 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과제들을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군소정당들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이제 당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고소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보수정당의 특징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재건해내는 자기 복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벌써부터 제1당을 뺏어갔어요. 뭐 지금요? 그렇게 지금 했습니까? 네, 지금 왜냐면 속보 올라오고 있습니까? 왜냐면 그 어제 아니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어제다. 어제 복당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다 선언했고요. 네. 안상수 네. 의원이 복당하겠다. 신청했습니다. 무조건 네. 복당하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미 쌤쌤이 되는 거지. 쌤쌤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네. 어쨌든 이제 자기 복원력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수는 보수대로 뭔가 혁신적 과제를 던지면서 자기 대권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번에는 그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심판으로 야당이 굉장히 큰 성과를 냈지만 네. 이 성과가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고 착각하는 순간 또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한다. 그렇죠. 그것은 명약 관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가 출발할 때 대선 레이스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부터 국민들이 결단을 내야 한다. 그렇죠. 결단을 내야 한다. 네. 정책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수권 정당이 되고 그렇죠. 국민들이 정말 믿고 맡겨도 진보이지만 훨씬 더 국민들의 삶은 행복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책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이제 기회가 됐다고 이쪽 저쪽에서 대선 후보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깝죽대는 거 그 사람 한 사람 골라서 국민들이 질타하고 꾸짖고 예. 그런 방식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 만드는 거 막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예. 아니, 제가 이야기할 것을 미리 그렇게 선수 쳐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좀 얘기가 그러면 없었으니까. 다른 쪽 얘기 자, 좀 그래서 해주세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그렇고요. 토론을 굉장히 잘하시네. 예.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가름하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은 어차피 정책도 없고 지금 사람도 없어요. 빌려오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뭔가 정계 개편을 할 텐데. 아니, 나름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이 지금 이 과제예요. 예. 국민의당 각각 과제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민심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지금 외연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과제는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자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한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한테만 과제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저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김두관
이승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김부겸도 있고요. 그렇죠. 저 지금 은퇴했다고 해서 손학규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희정도 있고요. 이번에 참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됐죠. 16명이나 지원해서 다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선거 레이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 선거까지 바라보는 적어도 올 안에는 진보 진영의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아하. 뽑는 건 나중에 뽑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금서부터 한 1년 가까이는 정책 레이스를 펼쳐라. 그래서 새누리당이 정책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들을 찍어야지 결과적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인식시키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대권에 도전을 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근데 왜 새누리당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 여의도 연구소에서 네. 벌써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냥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보수는 보수대로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어요. 그것이 네. 현재의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게 무슨 정책이라고 느끼지만 네. 국민들은 저게 정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찾아서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새로운 정책 대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선에 대해서 누가 이제 평가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그 서울 종로구에 사는 장모 씨가 짧게요. 짧게. 인간승리 김부겸, 어부지리 안철수, 곡간 틀린 김무성, 어쩌라고 문재인, 잘 풀리네 김종인, 이건 먼 일 전현희, 또 봐야 돼 나경원, 사요나라 오세훈, 의외로 센 이정현, 멘붕 처음 예. 누구겠습니까? 예. 박근혜. 예.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뭐 사실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웬일 전현이 아닙니다. 전현이 얼마나 노래했구만요. 바닥을 갖다 닦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철저하게 낮은 데서 바닥을 잘 닦은 사람들은 보상이 온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시사 토론 너무나 뜨거운데 이 정도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아까우시면 우리 열화 같은 청취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또 마련하기를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시사 퀴즈 맞추신 분은 복스님입니다. 김수민 비례대표 맞춰주셨고요. 마지막 여러분들과 작별하면서 같이 나눠볼 노래는 최유한 평론가가 신청한 노래입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One Day More.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